일찍이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그 나그네는 들판 구석구석에 눈길을 돌리며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끝내 나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1771년 5월 4일, 친구여, 집안의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일은 생각보다 쉽게 정리되었고 근처에 바라임이라는 마을이 마음에 들어 그곳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네. 산책을 하던 중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이 예뻐 보여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얼마 후 아이들의 어머니로부터 큰애는 필립, 동생은 한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나는 아이들과 친해져 종종 그곳을 방문해 아이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용돈을 주기도 했지. 5월 30일, 한 머슴총각을 알게 되어 이야기를 하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그의 여주인에게 홀딱 빠져있지만 그 여주인은 첫남편에게 어찌나 시달림을 당했는지 재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라면 그 여주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까지 알게 되었네. 그리고 S법무관을 알게 되어 초대를 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그곳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기로 했다네. 6월 16일, 대충 아는 여자에게 파트너 신청을 하고 마차로 무도회장까지 가는 길에 여자 한 명을 태워야 해서 잠시 한 저택에 들러야 한다고 파트너가 내게 말하더군. 곧 샤로테라는 멋있는 여자를 만나게 될 텐데 정신 차리셔야 해요. 반하시면 안 되니까요. 나는 되물었네. 왜 반하면 안 되죠? 벌써 약혼을 했으니까요. 그녀의 약혼자는 아주 근사한 분인데 지금 여행 중이세요. 저택에 도착해 내가 본 곳은 팔과 가슴에 분홍색 리본이 달린 흰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8명의 아이들이었지. 아이들은 모두 그녀의 동생들이었고 그 처녀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녀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나눠주는 빵이 아니면 아이들이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라는 이야기에 나는 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 태도에 완전히 넋을 잃을 정도였지. 샤로테가 집을 나서려 하자 아이들은 모두 아쉬워했고 말이야. 지금부터 샤로테는 작중 애칭인 로테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도회장으로 가는 마차에서 책과 춤과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어느새 마차는 무도회장에 도착했어. 무도회장에선 차례대로 파트너를 번갈아가며 춤을 추는데 난 로테가 춤을 추는 모습에 또 한 번 반해버렸고 그녀와 파트너가 되는 차례만을 기다리다 결국 로테와 춤을 추게 되었는데 그 순간이 선명하게 뇌리에 남더군. 한 번 더 차례가 돌아와 로테와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스쳐 지나가면서 알베르트! 라고 이름을 이야기했고 내가 실례지만 알베르트가 누굽니까? 라고 로테에게 묻자 그녀는 선생님께 숨길 일은 아니에요. 알베르트는 좋은 사람으로 저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지. 이미 무도회장이 오는 마차 안에서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그 무렵 아까부터 우중충하던 하늘에서 무너질 듯한 천둥이 쳐 음악 소리까지 묻어나자 장례는 소란스러워지고 무도회는 중지되었지. 이때 로테는 당황하는 사람들을 모아 숫자 세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 여러분은 차례대로 숫자를 세어나가다 자기 차례가 되면 그 수를 말해야 해요. 번개처럼 빨리요. 막히거나 틀린 분은 저에게 따기를 한 대씩 맞기 해요. 숫자는 1000까지 세기로 해요. 로테가 빙빙 돌며 게임을 주도했는데 틀린 사람이 그녀에게 따기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박장대소했고 게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열기를 더했는데 로테가 벌칙으로 내 따기를 때릴 때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세게 때린 것 같아 흐뭇해지더군. 즐거운 시간이 흘러 무도회의 시간은 동이 트면서 끝이 났네. 로테를 마차로 데려다주며 오늘 중으로 다시 만날 수 있냐는 나의 청을 로테가 순순히 받아주면서 나는 로테의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지. 7월 1일, 지난주에 난 로테와 함께 한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나와 로테는 목사님의 딸 그리고 그녀의 약혼남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여러 주제를 거치다 변덕스러운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네. 나는 사람들은 행복한 날보다 기분 나쁜 날들이 더 많다고 불평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신께서 주신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불행이 온다 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이야기했네. 그러자 로테가 적어도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고 난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우울증은 마치 게으름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기 쉽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분발하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지. 약혼남은 다시 이야기했네. 선생님은 우울증이 악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지나친 말인 것 같습니다. 난 천만에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히는 것은 악덕 아닐까요? 우울증을 감추고 견디는 사람은 본 적도 없어. 우울증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이란 것에 대한 불만이고 그것은 허영심과 질투의 결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보이면 비위가 상해 못 견뎌 하는 것이죠. 나의 열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로테는 이제 돌아가야죠 하고 대화를 매듭지었고 지나가는 길에 그녀는 나더러 모든 일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면 몸에 해로울 거라며 핀잔 섞인 걱정을 하더군. 오 천사여, 나는 오직 그대를 위해 살아가려오. 7월 10일, 무슨 모임 같은 데서 로테 이야기가 나오거나 누군가 로테가 마음에 드냐고 묻기라도 하면 미칠 것 같네. 로테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모든 감정이 그녀로 인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7월 13일,
로테는 날 사랑하고 있어. 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네.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약혼자에 대해 애정을 담아 이야기할 때면 모든 걸 박탈당한 사람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다네. 7월 16일. 어쩌다 내 손이 그녀의 손가락에 닿거나 우리의 발이 테이블 아래에서 맞닿으면 감각이 마비된 듯 현기증이 날 지경이네. 가끔 그녀가 나에게 몸을 바짝 대거나 그녀의 순결한 입김이 내 입술에 와 닿기라도 하면 나는 쓰러질 것만 같아. 7월 18일. 오늘 나는 다른 일 때문에 로테에게 가지 못했네. 그래서 하인을 보냈지. 그가 누구든 간에 로테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었던 걸세. 형광석을 햇빛 속에 놓아두면 밤에도 빛을 발한다 하더군. 그 하인이 나에겐 그런 존재였네. 7월 20일. 나에게 공사를 수행하여 몸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자네들 의견이지만 난 그런 의향이 없네. 난 누군가에게 예속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7월 24일. 그림 그리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자네는 충고하지만 난 그림을 거의 그리지 못하고 있네. 로테의 초상화를 3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그녀의 실루엣을 그리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7월 25일. 사랑하는 로테여, 모든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부디 많은 일을 자주 맡겨주시오. 그리고 부탁이 있어. 내게 보내는 편지에는 잉크를 말리는 모래를 뿌리지 말아주오. 편지에 입술을 갖다 대니 입술이 깔깔합디다. 7월 26일. 로테를 너무 자주 찾아가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모른다네. 근데 그게 지켜질 리가 있겠는가. 어느새 벌써 그녀의 곁으로 가 있게 되네.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네. 이제 나는 이것을 떠나야겠지. 그가 깊음 있고 훌륭한 인물로 내가 한 수 아래인 걸 인정해도 완벽한 로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힘든 일이야. 이렇게 되리라는 것도 로테에게 어떤 요구도 할 권리도 내게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네. 8월 8일. 자네는 어떤 쪽이든 결단을 내리라는 거지. 로테에게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 소망을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 말이지. 친구여, 물론 그럴듯한 말이지만 쉽지가 않네. 우물쭈물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보단 상처난 한 팔을 잘라라 하는 것처럼 말일세. 8월 10일. 내가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면 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난 지금 단란한 가정의 일원이 되다시피 해서 그 집 어른으로부턴 친아들, 아이들로부터는 아버지처럼 존경을 받으며 또 로테에게서까지. 그리고 성실한 알베르트. 그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어서 변덕이나 무리한 언동은 결코 하지 않지. 그는 궁정에서 상당한 급여를 받는 관직과 좋은 평판을 받네. 그렇게 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8월 12일. 난 한동안 여행을 하려고 작별 인사차 그 집에 갔다가 알베르트와 이상한 말다툼을 하고 말았네. 방 안에 권총이 눈에 띄더군. 권총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여행에 가지고 갔으며 해서요. 네, 다만 총알 장전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하인의 손가락이 날아가는 사고 이후엔 장전을 해놓지 않습니다. 난 그냥 내 관자놀이에 총 무리를 갖다 대어봤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며 알베르트는 내 권총을 빼앗았네. 총알도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총알이 없더라도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쏠 정도로 어리석은지 생각만으로도 불쾌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어리석다, 현명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속이 풀리는 모양인데 그게 어떤 행동의 내면적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종류의 행위는 동기에 상관없이 죄악입니다. 거기에도 예외는 있어요. 도둑질은 죄악이지만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위한 행위는 동정받아야 할까요? 처벌받아야 할까요? 바람핀 부인과 상간남을 정당한 분노로 살해한 남편에게 누가 맨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요.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리분별이 없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 당신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격정,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이라며 남의 일처럼 태어나군요. 과연 도덕군자들입니다. 난 술에 취해 격정에 사로잡혀 거의 제정신을 잃은 적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이나 불가능을 성취했던 인간들은 주정뱅이나 미치광이라 불렸던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무엇이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지금껏도 논리가 부적절해요. 지금 주제인 자살을 위대한 행위와 비교하고 있지 않소. 그건 당치 않은 소리요. 자살은 의지가 박약한 데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요. 의지가 박약한 행위라뇨? 폭정에 걸기한 민중을 의지박약이라 할 수 있나요? 모욕을 당하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싸워 이긴 사람을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방금 당신이 든 예는 이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다르게 얘기해보죠.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 슬픔, 고통 등도 일정 한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한도를 넘으면 파멸하고 맙니다. 이건 약하다 강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도의 문제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말입니다. 자살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궤변입니다. 궤변. 이건 그리 큰 궤변이 아닙니다. 얼마 전 연못에 투신 자살한 아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착한 아가씨였고 지극히 작은 일상세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곧 남자는 그 아가씨의 전부가 되어 그녀는 오로지 그만을 느끼고 그만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고 거듭된 남자의 맹세에 온 마음으로 그만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내던집니다. 알베르트 씨,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미궁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이걸 한심하다고 말하는 것은 열병으로 죽는 사람에게 몸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베르트는 다시 뭐라 반론을 하였지만 우리는 서로를 납득시키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다네. 8월 21일. 아침에 답답한 꿈에서 깨면 난 부질없이 로테를 향해 두 팔을 뻗는다네. 8월 21일. 그녀와 둘이 풀밭에 앉아 손을 잡고 키스하는 것이 착각인 줄 알면서도 꿈속에서 그녀를 찾아 헤매이다 정신이 들면 한없이 눈물이 흐른다네. 8월 28일.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줄 사람은 이들일 걸세. 오늘은 내 생일인데 알베르트로부터 소포가 왔네. 내가 로테를 처음 봤을 때 그녀의 가슴에 달려있던 분홍색 리본인데 전에 내가 달라고 조른 적이 있던 물건이야. 8월 30일. 아, 비렐름. 내 마음은 자꾸만 내게 그녀와의 이별을 강요하는군. 그녀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며 암살자에게 목을 졸리는 것처럼 답답해지네. 로테의 손에 얼굴을 묻고 실컷 울어 괴로움을 풀고 싶지만 이 비참한 상태의 종말은 무덤밖에는 없을 것 같네. 9월 3일. 나는 여기를 떠나려 하네. 고맙네. 흔들리는 내 결심을 자네가 굳혀주었으니 말일세. 9월 10일. 나는 로테, 알베르트와 달빛이 선명한 언덕을 걸으며 산책을 했네. 로테가 말했지. 달밤에 산책을 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떠올라요. 베르트레 씨, 우리는 저 세상에서 만나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지. 로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임종시 저에게 동생들을 부탁하셨어요. 어머니는 알베르트에게도 너희 둘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알베르트는 로테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하며 외쳤네. 그래, 우리는 행복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거요. 로테는 이제 그만 돌아가요. 밤이 늦었어요 라고 말했고 난 로테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 로테, 안녕히 계십시오. 알베르트,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내일 말이죠? 로테는 내 말을 농담으로 돌리려 말했네.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고 난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네. 1771년 10월 20일. 나는 어제 이곳에 도착했네. 공사는 몸이 좀 불편해서 2, 3일간 집안에 있을 모양일세. 그분이 그렇게 까다롭지만 않다면 일이 순조로울 텐데. 1771년 11월 26일. 이곳에선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것 같네. 나는 씨 백작을 알게 되었는데 박식하고 높은 식견을 가졌으며 인정이 많아서 존경하는 분이지. 그분의 일을 내가 무난히 처리해준 후로 백작은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네. 12월 24일. 예상은 했지만 공사 때문에 몹시 불쾌하고 속이 상하는군. 고집 세고 까다롭기가 꼭 시어머니 같으며 만족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위인이야. 그래도 씨 백작이 나를 신뢰해주니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 있다네. 1월 20일. 사랑하는 로테, 적막한 DC에서 나와 인연이 없는 낯선 사람들 틈을 서먹하게 돌아다니느라 당신에게 편지를 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의 감각은 메마르고 가슴 벅찬 행복의 시간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의 삶을 발효시켜주던 효모가 없어져 버려서일까요? 정답고 그리운 방에서 당신과 마주 앉아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귀여운 아이들이 깡충거리며 돌아다니겠죠? 안녕히 계십시오. 알베르트 씨는 댁에 계시는지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 용서하십시오. 2월 8일. 일주일 전부터 고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 오히려 고마운 기분일세. 왜냐하면 이곳에 온 이후로 아무리 날씨가 좋은 날이라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 기분을 잡치는 일이 많았거든. 2월 17일. 나는 더 이상 공사와 타협해 나갈 수 없을 것 같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일세. 그가 일하는 방식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어서 내 나름대로의 판단에 적당히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 그는 최근 나에 대한 불만을 궁정에 보고한 모양이더군. 나는 장관으로부터 가벼운 질책을 받고 사표를 낼 결심을 했는데 장관은 나의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을 훈계한 다음 활동이나 영향력, 철저함, 기계 등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무쪼록 진가를 살려 잘 일하라는 편지를 주었지. 덕분에 일주일쯤은 용기를 얻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네. 2월 20일. 알베르트, 당신이 나를 감쪽같이 속인 것을 오히려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난 당신들이 결혼 날짜를 알려줄 걸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로테의 실루엣을 벽에서 떼어내려 했지만 아직 벽에 걸려있어. 나는 로테의 마음속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간직하겠소. 만일 로테가 나를 잊어버린다면 나는 미치고 말 것입니다. 알베르트, 이런 생각 속에는 지옥이 숨어 있습니다. 잘 있으시오. 그리고 그대 천사, 안녕. 3월 15일.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을 당했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네. 제기랄. 불쾌함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군. 백작의 초대로 댁에 갔는데 저녁엔 그 집에서